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 제공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관련된 정보, 또 직업을 필요로 하는, 또 직업인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정보가 되겠는데, 이런 직업정보를 만들 적에 많은 또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또 제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한국직업사전이라든지 한국직업전망이라든지, 또 그런 워크넷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과정보라든지 자격정보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이 시간에는 한국직업사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은 거기에 보면 한국직업사전의 목적, 연역을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언급을 했는데, 한국직업사전의 목적을 보면 표준화된 직업 명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바로 한국직업사전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냥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 신생직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신생직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한국직업사전에 그 명칭이 수록되어야만 바로 이런 신직업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사람이더나 소위 오해나 또는 이 정보의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직업 명칭을 제정하는데 지금 한국직업사전에 존재 가치가 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조금 전에 이미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화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직업사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일반인의 취업 및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한국직업사전은 필요하고, 또 네 번째 직업 분류체계의 개발과 기타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직업사전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한국직업사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직업사전은 1969년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절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직업에 대한 정보의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2015년에 만들어진 소위 직종별 직업사전을 기초로 해서 변형되어 가고 증가,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는 직업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우리의 한국직업사전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직업 명칭을 만들고 표준화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러면 정부의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직자의 입장인 일반인의 직업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직업사전은 정부란 말이 없어서도 대단히 유용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목적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연역으로서 쭉 개정 과정까지 나왔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고심하면서까지 이렇게 보자고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편찬 과정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편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국직업사전의 편찬 과정을 보면 먼저 조사 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직무조사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직무조사를 준비한 다음에 사업체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한국직업사전을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례까지를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은 것은 보통 조사 대상 산업이라고 할 적에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을 만들 적에 조사 대상 산업을 선정할 적에는 매년 한꺼번에 모든 산업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매년 4개에서 한 6개 정도의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4개에서 6개 정도의 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거기에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산업에서 사업체도 조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되는데, 거기 4번에 사업체 직무조사 실시 나와 있지요. 사업체 직무조사 실시에서 나올 때 보면은 기억번에 거기에 보면 조사 대상 산업 및 대상 직무에 대한 예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사 사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여 직무 명세조사표를 작성했다. 한 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중에서도
매년 4개에서 8개, 5개, 6개 정도의 산업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체마다 원칙은 각각의 사업체마다 둘째 줄 나와 있죠. 1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줄, 셋째 줄 1개 직업당 3개 사업체에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내용 쭉 있지만 보시고 다음에 조사 대상 사업체의 선정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 직업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년 4개, 5개, 6개 정도의 산업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되 1개의 직업당 세어통 3개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조사 대상 사업체 선정 나와 있지요. 조사 대상 사업체 선정. 거기 보시면 선정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또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전국기업체 총람 등의 수록된 업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려진 업체가 아니라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공교육서라든지 이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이런 통계 자료에 수록된 사업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반드시 수록된 업체만 아니지만 거기 니은번에 부가적으로 기타 협회, 단체, 연구소 등의 등록업체와 인터넷, 서적, 잡지 등에서도 인지도가 검증된 업체를 추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부 통계기구에서 발간한 이런 통계 자료에 수록된 업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 등록업체라든지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진 이런 그 사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사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정부 기구에 의해서 정부 기구의 지위를 가진 통계 자료에 수록된 직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직업 및 산업 분류 체계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거 다 좋습니다. 한국직업사전 조사 대상 산업의 선정을 위한 분류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직업분류의 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이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바로 여기 나오는 조사의 틀, 조사 분류의 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되 직무조사에서 산업분류의 기준은 자 거기 액센트 주의 세세 분류. 보통 우리가 산업분류나 직업분류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세세분류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직무조사에서 산업분류의 기준은 세세분류를 최하위로 단위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 같지만은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정 방법. 조사 사업체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최하 단위인 그렇죠? 5개 단계도 최하 단위인 세세 분류에 포함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포함하시기에 사업체 수는 가능한 한 많이 선정을 한다. 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 분류에 포함된 모든 용역과 재해는 다 포함을 시키려고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직업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변화 나와 있죠. 직업의 변화. 직업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산업체가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60년대까지 왔는데도 우리의 산업은 원료 지향적, 노동력 지향적 1차 산업이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72년에 제3차 경제기반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기술, 자본, 직약산업으로 소위 중화공업이 가장 중심이 되는 2차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 주된 주력 산업은 몇 차 산업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류 그러는데 한류는 몇 차 산업이에요? 또 의료 한류 이런 말도 하는데 몇 차 산업이겠어요? 벌써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2차 산업의 시대에는
옛날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2차 산업은 인건비조차를 조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로 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산업이 3차 산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나 또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4차, 5차 산업이 주력을 이루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끝에 줄에 있는 것처럼 시대적 필요성과 그리고 교류된 직업 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야말로 한국 직업사전에서 삭제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번에 보시면 직업의 생명력은 궁극적으로 여러 변화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환경 변화, 다른 말로 시대의 흐름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또는 근로자 감원 등의 이런 환경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직업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직업의 변화는 직업이 생성되고 그리고 통합되고 또는 소멸되고 세분화되고 이런 그 용어를 줄 수 있는데 직업의 변화를 먼저 생성과 소멸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생성, 소멸 또 그런가 하면 통합, 분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먼저 직업의 생성이란 뭘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직업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좀 용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입장, 직업 상담사라고는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용어의 명확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직업 생성이란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다, 생겼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직업의 생성은 지금까지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 나타나지 않았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 없던 직업이 새로이 조사되어 한국직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업의 생성, 그렇게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 수록된 포함된 직업을 바로 생성산업이, 생성직업이라고 하는데 자, 디귿번 보세요. 오해를 하지 마시라. 생성직업과 신생직업을 많은 분들이 착각들 하는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성직업은 없었던 직업이 새로이 생겨난다는 신생직업, 없었던 직업이 새로 생기는 것은 신생직업이라고 합니다. 신생직업. 그에 비해서 이 생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사전에 새롭게 수록되는 모든 직업사전에 새롭게 수록된 직업을 생성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생겼다 정도는 신생직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한국 직업사전에 직업명으로 수록된 직업을 생성직업이란다 해서 생성직업과 신생직업은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의 통합과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업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직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직무의 유사성이나 또는 자동화, 공정 등을 통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직업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직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으로 알려져 있던 하나의 직업으로만 이렇게 수록되어 있던 직업이 여러 개의 직업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직업의 분류, 분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통 미용은 우리가 보면 미용에서는 옛날에는 보통 머리, 헤어에 대한 것만 있었죠. 요즘에는 네일 아트도 있고 다양한 한 4개의 이런 미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직업의 분화라고 합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존재하고 수록되어 있던 직업이 여러 개의 직업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직업의 분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4번으로 적었죠. 직업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직업의 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소멸은 뭐예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서 삭제되는 것을 직업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직업의 소멸은 기억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 나타나 있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니은번에 보시면 소멸직업은 쇠퇴직업과 구별을 해야 된다. 쇠퇴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산업이나 직업은 쇠퇴직업이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소멸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의 소멸로서 소멸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줄 한국직업사전에 삭제되는 모든 직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업의 소멸은 한국직업사전에 직업명에서 삭제되는 것을 직업의 소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생성소멸. 직업의 생성소멸이라고 제목을 교재자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업의 생성. 직업의 생성은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직업의 생성은 한국 직업 사전의 직업명으로 한국 직업 사전의 직업명으로 새롭게 수록되는 것을 바로 직업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수록입니다. 수록.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직업의 신생 직업이라고 그것과 구별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교재에서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으로 존재하던 것이 단일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일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직업으로 존재하던 것이 세분화 또는 다양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미용으로 해서 헤어컷이라든지 화장이나 이런 걸 넘어서도 네일아트라든지 저는 정식적 공식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걸로 분화가 되는 것은 직업의 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말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직업의 소멸은 여기 직업의 소멸 이 직업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의 직업명에서 삭제되는 것을 직업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삭제를 말합니다. 삭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직업의 생성에서는 반드시 신생직업과 구별을 분명히 신생직업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직업명으로 공식적으로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는 직업의 소멸에서는 쇠퇴직업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 통합, 분화, 소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한국직업사전의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한국직업사전의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코드, 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그리고 부가 직업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직업코드, 그리고 직업명, 본직업명이라고 하죠. 일단 본직업명, 직업명칭, 그리고 직무개요, 그리고 수행직무, 그리고 13가지의 부가 직업정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직업정보. 그래서 이 예를 옆에다가 직업상담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직업코드 번호는 붙이지 않았지만 본 직업명으로 직업상담원, 그리고 직무개요, 수행직무, 그리고 13가지의 부가 직업 정보를 쭉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직업사전에는 2017년, 조사연도 2017년도에 있죠. 2017년에 조사한 한 직업상담원에 대한 정보가 쭉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부가 직업 정보에는 뭐가 있느냐? 부가 직업 정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가 직업 정보를 본다면 부가 직업 정보 1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하거나 숙지를 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가 내담자가 와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것을 묶음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직업 정보에는 13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가 직업 정보는 정규교육, 그리고 숙련기간, 그렇죠? 숙련기간, 그리고 세 번째 직무기능. 그래서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직업강도와 육체활동입니다. 직업강도와 육체활동. 역시 이것도 두 개로 연관되어 있지요. 육체적 힘의 강도, 또 육체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장소와 그리고 직업환경. 그리고 환경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육체활동, 직업강도와 그리고 여기 장소, 그리고 작업장소와 작업 환경. 역시 연관되어 있죠. 실내냐 실외냐. 자, 이런 해서 역시 같이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소와 작업 환경. 그리고 우리가 보면 유사 직업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련 직업, 또 그러면 자격과 면허. 자격과 면허도 역시 관련 직업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 그래서 관련 직업 정보와 그리고 유사 명칭. 그래서 관련 직업, 자격이나 면허, 유사 명칭을 하나로 묶어서 역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묶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표준 산업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역시 두 개로 묶어서 연관성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사 연도가 되겠죠. 조사 연도. 자, 이렇게 해서 이 부가 직업 정보에는 1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한꺼번에 하단부에 가로로 묶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담자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학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규 교육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얼만큼의 교육이나 훈련을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숙련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주로 다루는 또는 수행하는 직무나 작업이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적에 어떤 사물을 이용하십니까?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직무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거기 보시면 한국직업사전의 활용법에서 심학습으로 직업상담원 예 밑에 나와 있지요. 먼저 직업 코드는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자,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있는데 네 번째 단계인 세분류. 그렇죠?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아니라 한국 2012년부터 한국 고용직업분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숫자를 표시.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류 내에 이런 직업들은 또 세분류 내에 있는 이런 세분류 내에 있는 이런 작업들은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도록 배열하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와 있지요. 그래서 네 번째 세분류 내 작업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거기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직업명 아까 직업 상담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직업명. 본 직업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직업명은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또는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을 말하되 그것만 가지고도 본 직업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업의 생성할 때 생성 직업이 뭐였어요? 새로이 만들어진 신생 직업과는 달리 한국 직업사전에 직업명으로 수록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직업명에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또는 일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가지고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명칭은 한국 직업사전에 그 직무 내용이 기술된 명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체크를 하시되 이것은 3번에 보시면 직업 명칭은 해당 작업자의 의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또 직무 개요와 수행 직무도 있죠. 직무 개요와 수행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개요와 수행 직무. 그래서 직무 개요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의 활동이나 활동의 대상이나 활동의 목적이나 사용하는 기계 설비나 또는 사용된 자재나 이런 것 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를 만드는 것처럼 그에 대한 것을 대략 적어놓은 것을 직무 개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행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담당자가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작업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을 바로 수행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업의 순서, 공정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순으로 적는다?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적어가도록.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단 공정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중요도 또는 작업 빈도가 높은 순으로 기록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 직무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것 등을 소위 육하원칙이라고 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3번에 보시면 수행 직무는 직무의 특징적인 작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사용하는 도구, 기계와 관련시켜 작업자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되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평이한 문체로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문화가 아니라 평이한 문체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문장 기술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작업원이 주어가 된다면, 주체가 된다면 바로 주어는 생략하지만 해당 작업원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체가 누구인지를 언급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디귿번에 보시면 이 수행직무의 문체는 반드시 언제나 현재형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간결한 문장으로 한다. 미음번. 그리고 기술 내용은 공정의 순서, 작업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쭉 해놨습니다.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는 13가지 암기하는 방법으로 정규교육, 숙련기간, 그리고 직무기능, 그리고 작업 강도, 육체활동, 작업장소, 작업환경, 또 관련 직업이나 유사 명칭이나 자격 및 면허,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한국표준 직업분류, 조사연 이렇게 13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정규교육. 정규교육이라고 할 적에는 정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정도,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쭉 이런 학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규교육 수준으로 평균 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규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학력 수준을 말하는 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규교육 수준에서는 6단계로.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정도 해서 6년 이하. 또 그런가 하면 6년 초과 9년 이하. 중졸 정도. 9년 이상 12년 이하. 그러면 고졸 정도.
12년 이상 14년 이하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정도, 그리고 14년 초과 16년 이하 4년제 대졸 정도, 16년 이상 대학원 이상,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독학이라든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얻게 된 교육과정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숙련기간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숙련기간은 단순히 숙련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을 이수한 후 그 조건, 정규교육을 이수한 조건이 채워진 상태에서 해당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훈련 기간을 숙련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간 정도를 숙련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숙련 기간은 꼭 입사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전, 거기 있는 것, 숙련 기간에는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이나 훈련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 조심할 것은 4번 중요 표시하는 것처럼 이것은 해당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평균적 수준을 넘어서 현 직무 수행 능력을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향상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직무 기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직무 수행자가 자료나 사람이나 사물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술해 주는 것을 직무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 거기에 보면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가계의 관련된 특징을 이렇게 직무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 지식, 개념의 3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첩성을 가지고 복잡하다는 것이 자료에 관련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료에 관련된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 3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활동은 상당히 중첩되어 배열 간의 복잡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에 관련된 것은 어떤 유계적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기능은 유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얘기했죠. 그리고 덜 복잡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관련된 기능은 그 직무 수행자, 작업자가 어떠한 장비나 어떠한 기계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련되어서 분류한 것을 바로 자료에 관련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0 수준 0에서부터 8, 9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복잡한 것이고 8에 가까울수록 단순한 것으로 서열되어 있는데 서열화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암기나 숙제를 하고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0 수준에 가까울수록 복잡한, 그리고 8 수준에 가까울수록 단순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시 보조 자료로서 자료에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젤로 첫째 줄에 같은 정보, 지식, 개념의 3가지 종류에 관련된 활동으로 언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질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또 말로 하는 구두상 표현 등으로 구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쭉 내려보면 사람에 관련된 기능은 사람에 관련된 기능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다루어지는 동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에 관련된 기능은 인간과 그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도 포함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애완 동물에 대한 많은 이런 그 직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역시 사람에 관련된 특징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물에 관련된 것은 사람에 분류되는 무생물에 관련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지에 관련된 특징을 정리하는 것을 사물에 관련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작업 강도, 직업 강도, 작업 강도. 이 작업 강도는 여기도 작업 강도 중요한 것은 작업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육체적 힘의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힘의 강도입니다. 육체적 힘의 강도. 그래서 5개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를 들 수 있습니까?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힘든 작업까지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고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의 그 소위 무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작업 강도는 육체적 힘의 강도만을 말하는 것이지 젤로 밑에 있는 것처럼 정신적, 심리적 강도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각각의 작업 강도 5단계를 나눌 적에 5단계를 나눌 때 이 5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은 4가지 기준을 쓰게 되는데 거기는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이 4가지 기준을 쓴다라는 것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육체활동. 작업 강도와 육체활동은 관련되어서 같이 묶어서 학습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활동이라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육체활동, 육체 강도와 힘의 육체활동이니까 신체적 능력을 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말해서 거기 보면 균형 감각이나 웅크림이나 또는 손의 사용, 언어 사용력, 또는 청각, 시각을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업 장소와 작업 환경 역시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작업 장소는 실내를 이렇게 그 기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내느냐 근무 시간의 비율을 가지고 근무 시간의 비율의 75% 이상을 실내에서 하면은 실내라고 하는 것이고 75% 이상을 실외에서 한다면 실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구별이 애매하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그냥 실내외라고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작업 환경 해당 직무를 수행할 적에 바로 이 직무 수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을 작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장소와 작업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온이냐 고온이냐 다습이냐 또는 소음 환경이나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환경이냐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환경이냐 대기 환경이 미흡한 환경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특히 이게 위험 내재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게 보이지 않는 환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위험 내재 요즘 특히 우리나라의 반원전 이런 흐름 속에서 원전을 둘러싼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에 바로 이런 그로 인한 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많은 피해가 있는 것처럼 거기 위험 내재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위험 내재에는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또는 화상, 폭발, 방사선 이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작업 환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명칭이 먼저 나왔군요. 유사 명칭, 관련 직업, 또 자격이나 면허 같이 연관성에서 같이 묵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사 명칭 현장에서 본 직업명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을 유사 명칭이라. 유사 명칭은 본 직업명이 뭐예요? 한국 직업사전에 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명칭이 본 직업 명칭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을 유사 명칭이기 때문에 직업의 개수를 계산할 적에는 거기 2번 직업수 집계에서는 제외된다는 데서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직업에 대해서는 관련 직업에 보면은 하나의 본 직업명에는 2개 이상의 관련 직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련 직업은 직업수 집계에는 포함된다는 것. 2번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명칭은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관련 직업은 집계에 포함이 된다고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격 면허가 있는데 자격 면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 제도에는 국가 자격이 있고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민간 공인 자격, 민간 등록 자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3번에 보시면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은 한국직업사전의 자격 면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중요 표시하시고 그 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같이 묶었고 그리고 조사 연도를 해서 부가 직업정보에는 13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내담자와 만남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위 직업정보에 대한 제공 자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막강한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공 자료로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